안녕하십니까. 인천 아카데미 강사 박순덕입니다. 이제 오늘 시민 강의 벌써 6주 차죠. 2번 남았네요. 네. 아이고, 그동안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느라 힘드셨고, 비도 저렇게 많이 오는데, 또 이 빗속을 뚫고 다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리 여행 3차, 우리 지금 여기 인천 아카데미에서도 11분이나 계시는데,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 여행 잘하고 좋은 추억 쌓고 오시면은 정말 좋겠네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신 거고 또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열심히 오늘 할 일 하고, 그래서 비가 와도 오늘 이제 제가 일단 이제 빅데이터하고 핀테크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와 핀테크, 빅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웹을 여기다가 띄웠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웹 기반에도 빅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웹3에 이제 빅데이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나 보려고 제가 웹을 한번 여기서 다루어 봤고, 그러면 이제 웹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월드와이드 웹, 이거는 이제 줄여서 뭐 www라고도 하고, 그리고 웹3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웹 이러면은 좀 금방 와닿죠. 영어로 월드와이드 웹 이러는 것보다 웹 이러면은 금방 와닿잖아요. 이 웹은 이제 우리말로 거미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게 그 인터넷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 마냥 엉켜 있는 그런 거를 웹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웹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그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웹을 지금 2021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게 대세였어요. 그 화두가 그거였는데 2022년 들어와서는 이 웹3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웹3가 이 웹3 기술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제 변화들이 우리 앞에 와 있나 그거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웹 3.0을 알려면은 1.0이 웹 1.0이 어떤 거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웹 1.0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웹 환경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건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일방향, 한 방향으로만 검색 엔진만 가능했던 게 웹 1.0 시대였어요. 이게 이제 1990년도부터였는데 읽기만 가능했어요. 사용자하고,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한 방향만 검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요게 웹 1.0. 그리고 이제 웹 2.0은 이제 읽기도 되고 대신 쓰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더 진화를 했죠. 보시면 네티즌이 웹에 이제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웹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쌍방향으로, 여기서는 1.0 시대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갔는데 2.0 시대에 와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방향, 쌍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컨텐츠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이때는 개방을 해주니까, 자료를 개방을 해주니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많이 알 수가 있었고, 그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요런 게 2.0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요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웹 3.0 시대에 들어왔는데, 웹 3.0은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소유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요 보시면은 시멘틱 웹,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컨텐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맞춤형 검색이 가능한 웹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웹 3.0 시대에서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빅데이터 때문에,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이 웹 3.0 시대가 열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민틱 앱, 이 시민틱 앱이 뭐냐면은 수많은 정보 중에 컴퓨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스스로 만약에 사용자가 뭔가를 검색을 하면 그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지가 인식을 하고 사용자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그 사용자에게 딱 맞는 정보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웹이에요. 이게 이제 3.0 시대에 들어와서 3.0 시대를 시멘틱 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뭔가를 검색하려고 한다, 사용자가. 그러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이 사용자가 뭐를 검색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이 사용자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웹.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되게 무섭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AI도 배웠고 뭐 요런 쪽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앱이 여기서도 시멘틱 앱이라 해가지고 나오네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앱 4.0이 나올 건데 이거는 아직 이제 지금의 앱 3.0 시대에 들어와 있고 아직 4.0은 안 왔는데 이 앱 4.0 시대에 가면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상황 판단과 적응력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율주행 이게 앱 4.0에서는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그 자율주행을 막 누리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참 그 발전 단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율주행은 이제 앱 4.0 시대에 가면 이제 더 상용화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웹 3.0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빅데이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3.0이. 그러면 이제 이 웹 1.0, 2.0, 3.0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볼게요. 보면은 1.0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왔던 거고 그 운영 주체가 회사였어요. 그리고 키워드는 접속, 그리고 검색은 뭐 내부 검색 요런 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브라우저나 웹 저장 이게 기반 기술이 됐고 PC에서만 그때는 이제 컴퓨터 나오기 우리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모바일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PC에서만 됐고 소통 방식은 읽기만 된다 그랬죠. 웹 1.0에서는 그때는 탈중앙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들이 주도를 했고 개방형 인터넷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그 유발 가치가 끝단의 사용자와 빌더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그 가치가 사용자하고 빌더, 그러니까 빌더 개발자를 말하잖아요. 개발자의 그 이익이 다 들어갔어요. 그 웹 2.0 시대에 와서는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요때까지를 웹 2.0이라고 하는데 운영 주체가 요때는 이제 플랫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플랫폼 시대가 열렸네요. 그리고 키워드는 참여나 공유를 할 수 있었고 개방형 검색 오픈 API 개방형 검색 요런 게 다 2.0 시대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밴드라든지 서버 요런 게 기반 기술이 됐고 우리 PC 요때부터 이제 모바일이 나와가지고 요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읽기 쓰기까지 요때는 됐죠. 2.0 시대에서는 운영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중앙화 위에서는 탈중앙화였는데 2.0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중앙화가 됐고 폐쇄적 인터넷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용자는 컨텐츠의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이제 유동자가 됐고 그 유발 가치가 소수의 기업 그러니까 그 수익이 소수의 기업이라는 게 그 세계 공룡 집단들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회사들한테 그 가치가 그러니까 수익이 다 돌아갔어요. 공룡 이 그룹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3.0 시대가 오면서 2010년대부터 이때는 이제 운영 주체가 우리 네트워크가 된 거고 그리고 키워드는 인식, 검색의 맞춤형 검색 이때부터 기반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어요. 그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도 계속 공부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그 데이터 이런 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큰 그룹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작은 소수의 그룹들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내가 얻어다 쓰고 이제 스스로 그 지불을 하고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사용 단말기는 PC, 요때부터 이제 모바일, 웨어러블 요게 사용 단말기인데 웨어러블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게 에어러블이잖아요. 요때 에어러블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소통 방식이 읽기 쓰기 이제 소유까지 됐어요. 넘어왔어요.
탈중앙화된 웹 1.0과 그 다음에 발전된 웹 2.0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인터넷이고, 지능화된 앱이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유발되는 그 가치 수익금 이런 게 사용자하고 빌더가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상화폐 토큰에 의해서 그 가치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그 수수료 이런 거라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나, 수수료 이런 거를 가상화폐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이 웹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웹인데,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 웹을 미국 컴퓨터 과학자 도널드 커누스가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근데 1991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팀 버너스리, 이 사람이 1991년에 이 월드와이드 웹, 그러니까 웹을 처음 소개를 했고, 이게 이제 대중화됐어요. 이 웹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그 빅데이터가 우리 웹에서도 기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알지만,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문자, 그러니까 속도가 일단 빠르고 문자하고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이런 걸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과거에 있었지만 빅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많은 양이 있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문자, 그리고 이제 영상 데이터 이런 거를 다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빅데이터는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하는 게 빅데이터고요. 이용자들의 검색이나 사용 패턴 이걸 전부 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빅데이터에서 제일 좋은 예시가 구글 보면은 제일 많이 이게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예시가, 구글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감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글에서 딱 보니까 감기가 검색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거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검색하는 그 숫자가 많구나. 그럼 이쪽에는 어떤 감기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옆에 주위에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랬던 게 바로 이제 이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을 했던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심야버스 아시잖아요. 그것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성공을 거둔 예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차이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 데이터 형태가 이 특정 양식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형식이 없고 다양해, 지금은.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의 속도는 과거에는 배치, 현재는 근실시간으로 이게 데이터가 속도가 빨라졌는데, 여기서 데이터 속도가 과거에는 배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치가 그냥 예를 들어 우리말로 이렇게 뭐 순서대로 배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거는 영어로 나왔잖아요. 배치가. 이 배치가 대량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대량으로 그 대량으로 인해서 그 일괄적으로 이미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제 배치라고 해요. 데이터 속도가.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는 게 배치였어요. 옛날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모아놨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고, 속도가. 그리고 근데 데이터 처리 그 목적은 과거에 그 과거 거를 분석을 했어요. 예전에는. 과거 때는. 근데 이제 현재는 과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걸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최적화 또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빅데이터에 사용하는 목적. 그냥 과거 것만 분석을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 현재 빅데이터예요.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근데 이 데이터 처리 비용은 과거에는 국가 정부 수준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뭐 그 AI라든지 이런 게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개 뭐 개인 기업에서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이 데이터 정부 수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근데 현재는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지금은 개별 기업 수준으로 다 일반 기업들도 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활용을 보면 역시 선두주자는 기업. 지금 빅데이터 활용하는 데가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 개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자동 번역 시스템 그리고 IBM에서는 슈퍼 컴퓨터 왓슨, 아마존에서는 도서 출판, 그 도서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이고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뭐 이용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탈세, 뭐 부정행위 방지 이런 것들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등을 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보면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그 우리 핵심 기술이 우리가 계속 블록체인이라든지 4차 산업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AI 요게 있는데 이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저 중에서도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은 저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고 이 핵심 기술들을 이끄는 게 바로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의 궁극적 목표는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도 도출을 하고 그리고 가치도 창출을 하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예전엔 이제 물건을 만들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그게 걱정 없이 다 이게 소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소비가 안 되잖아요. 이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물건을 또 제시를 하고 맞춤형으로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기업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춰주는 게 바로 저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금은 활용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잘 활용을 하고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고 아니면 뭐 도태되고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죠. 저게 이 빅데이터 사례를 보면 공장에서는 센서 데이터로 제품의 분량을 예측을 해 미리미리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그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 소비자의 미래 행동 그리고 심리 예측 이런 거를 심리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출 증가시키는데도 이 빅데이터가 한 몫을 하고 이 빅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업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가 이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다 이랬어요. 이 가트너라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이 다가오는 데이터 경쟁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쟁력에서 도태되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아가냐 이게 정해지니까 이 정도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원유가 없었으면 우리 사회 산업 전반이 돌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원인만큼 중요한 게 이 빅데이터다.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비유해서 이 가트너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은 정형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종류가 나눠지는데, 이 정형 데이터는 그 기존 기업 환경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 뭐 문서화되어 있는 거라든지 요런 게,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 제어 데이터.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우리 생각했을 때 중간이 반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뭐 유튜브라든지 음악, 영상, 이런 게 다 반정형 데이터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아까 이 기업에서 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 그거는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쉽잖아요. 규격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그 중에 잘 걸러내서 추출을 해내니까 이제 그 훨씬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비정형 데이터에서 거의 아마 한 7, 80%는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여기서 추출을 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기 쉽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여기 나오죠. 뭐 고객 신상 데이터라든지 매출 정형화되어 있는 거, 재고 정리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은 다 정형 데이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도 기업에서 다 활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요게. 그리고 이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게시물이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메시지, 카톡 이런 거 하는 거, 뭐 그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위치 정보 알려주는 거,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이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기계에서도 물론 그 데이터를 송출해 주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들도 전부 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 송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면 다양성, 그리고 크기, 속도. 처음에는 이제 이 3V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일단은 크기가 엄청 커야 되고, 다양성. 아까 그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보셨다시피 다양하잖아요. 우리 데이터 모아지는 게. 그리고 이제 속도. 너무 크기가 큰 많은 양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속도. 이게 이제 벨로시티,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 세 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일단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모아진다고 그게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서 추출을 해서,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6단계를 다 만족을 해야지 지금 이제 빅데이터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빅데이터 특징이에요. 요 위에까지 빅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이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핀테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핀테크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살펴봤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 핀테크는 계속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데, 예전 금융에 IT 기술이 얹혀진 게 이게 핀테크예요. 그래서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이게 결합된 용어로 첨단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핀테크라고 해요. 그 예전에 배웠던 게 이제 핀테크가 멀고 빅데이터가 뭔지 조금 다들 또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 업무는, 핀테크에서 하는 업무는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그리고 뭐 예금, 대출 이런 것들도 다 하고, P2P도 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핀테크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엔
핀테크가 시작되면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이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이 핀테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직접 은행을 안 가도 아니면 뭐 주식시장을 안 가도 주식 점포 이런 데를 안 가도 핸드폰으로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결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송금도 하고 뭐 여기서 대출도 받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받고 이런 게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 금융산업, 그 금융 소비자에게 빌리고 투자하고 이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산업은 예를 들어 이제 소비자들이 은행 이런 데다가 돈을 맡기면 예금도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 은행에서는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투자도 하고 거기서 나온 그 이자를 처음에 이제 이 소비자한테 저축을 했던 소비자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되돌려주고 거기서 남는 마진을 가지고 이제 또 자기네 은행 마진이 되는 거고 이게 금융산업이라고 해요. 2008년도에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 수업 때마다 많이 들어가지고 2008년 뭐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거를 많이 들어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보시면 2008년도에 어떤 게 왔냐면은 이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게 왔는데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에서 온 이유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 2009년도인가 아니 1999년도에 그 저기가 왔잖아요. 어떤 거지? 미국에 9.11 테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9.11 테러가 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이런 게 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끼었던 게 다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들이 시장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저금리를 시작을 했어요.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주는 거죠. 저금리 시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국민들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그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을 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집을 사면 집이 5억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3억 집값 남고도 2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래서 은행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계속 은행에서는 돈을 벌어. 왜냐하면 자꾸 사다가 갚고 또 빌려다가 사다 갚고 이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생각을 한 게 이 상품을 이 돈을 빌려주고 이걸 가지고 또 집을 사고 이거를 이렇게 증권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화 시켜서 증권화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거를 빌려다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아니다. 아이고 왜 이게 안 가죠? 앞으로 안 가네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대출을 받아다 집을 살 만큼 샀어.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내니까 그럼 이제 그 신용 좋은 사람들 그 아랫단계 사람들한테 빌려주자.
그럼 이제 자기네가 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돈을 빌려주기, 대출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가져다가 또 집을 사니까 이게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정부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대출을 계속 받아다가 집을 사니까 더 이상 집을 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놓으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게 그때 온 게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요때 온 게 집을 내놔도 살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금리를 종료를 한 거예요. 금리를 높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제 그때부터는 다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놓기 시작을 하니까 안 팔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못 갚으니까 집은 계속 다 빈집이 텅텅 비고, 위에 보시면은 집을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은행들은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렇게 해서 온 거고, 이 리먼 브러더스 이 은행도 더 이상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파산을 맞은 건데, 이 당시에 이 리먼 브러더스가 650조, 우리나라 돈으로 650조 부채를 떠안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갚지를 못하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다가도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정부에서는 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태를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모른다, 정부에서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저금리를 종료를 하고 이제 고금리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요때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 IT 업계에서는 이 돌팔구를 찾은 게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핀테크를 시작을 한 거고, 이 핀테크를 보면 금융 데이터 분석, 그 신용도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신용도 평가 데이터 도입을 해서 이제 요 신용도 평가 데이터를 도입을 하니까 부도율을 23%를 낮출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금융 소프트웨어, 리스크도 관리하고 회계 업무 등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 사기거래 탐지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이 플랫폼은 전 세계 고객이 금융 업무 처리 기반 이런 것들을 그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 핀테크가 활용된 기술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NFC 보안 기술, 그리고 비콘, 이게 나오는데, 이 NFC 보안 기술이라는 게 그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NFC는 우리 핸드폰에 다 이미 모바일 핸드폰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으로 이게 송금 결제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 카톡에서 뭐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 NFC 보안 기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NFC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카톡으로 송금 결제도 하고 사진 이런 것도 다 보내주고 전송을 하고, 이게 바로 NFC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콘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보통 이제 50m에서 한 70m 요 정도 거리 안에서는 다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결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급 결제도 할 수가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비콘 기술이고, 그러니까 비대면 통신 기술이 비콘이고, 그리고 이제 NFC는 이것도 이제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서 서로 데이터 아니면 사진 이런 거를 송출해주고 지급 결제도 하고, 이런 게 NFC 보안 기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보안 기술에도 이 핀테크가 활용이 되고, 정보 보안 기술, 본인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 핀테크가 활용된 기술인데, 이 본인 인증 기술에는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안면, 패턴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핀테크가 활용된 기술이에요. 보시면 이제 간편 결제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계좌정보,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뭐 우리 공인인증 이런 거 없이도 바로바로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간편 결제가 돼요. 그리고 간편 송금은 우리 계좌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런 거 없어도 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게 간편 송금. 이게 이제 이 다 핀테크 기술 덕분인 거예요.
이 핀테크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업체들을 보면은 네이버페이,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파이낸셜. 2015년대에 15년대에 네이버페이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되게 우리는 그냥 네이버페이 들어가서 그 쇼핑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네이버페이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쇼핑몰 아이디로 그 주문서 생성을 하며 간편 결제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제 사업자 네이버페이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이게 네이버페이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판매 대금을 1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이 네이버페이는 바로바로 제일 빠른 정산을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왜 결제 이런 것도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늦게 주면 대신 그 사용자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 네이버페이는 제일 빠른 정산, 하루 만에 바로바로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이버페이한테. 스마트포어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요 사업자 대출도 제공을 해주고, 이 네이버페이에서. 이 대표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페이에서 하고 있는 게 간편 결제, 송금, 그리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라든지, 우리 물건 사면 포인트 이런 거 많이 쌓아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인트로 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경제, 밖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주문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마이데이터 이용을 해서 내 재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아까 나왔지만 빠른 정산, 네이버페이에서 제일 먼저 빠른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다 네이버페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핀테크 회사들, 핀테크 기반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자회사예요. 카카오페이가 2014년대에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네요. 이 카카오페이에서는 간편결제 최초로 출시를 한 게 카카오페이에서 했고, 뭐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갑 없는 사회로 전환을 한 게 간편결제를 최초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 없이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 없는 사회로 전환을 한 게 카카오페이. 온 오프라인 결제, 송금, 그리고 이제 멤버십 청구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인증, 금융 활동 불편함 해소 등 혁신적인 생활금융 서비스로, 그러니까 열린 금융을 시도했던 게 이제 이 카카오페이예요. 이 카카오페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결제 멤버십, 그리고 영수증 청구서 인증을 해주고, 송금 투자, 특히 보험 상품, 그리고 이제 내 대출 한도 이런 거 알아봐주고, 대출도 비교해주고, 그리고 내 신용조회, 자산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데가, 이런 대표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해주고 있어요. 토스도 우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토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토스 하면 회사 이름이 토스인 줄 아는데, 비바퍼블리카,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고, 거기에서 나온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앱이 토스예요. 저도 처음에는 토스가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토스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름도 어려워. 비바퍼블리카 주식회사. 예, 이게 회사고, 여기에서 나온 그 플랫폼이 이제 토스고, 이게 2013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되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한참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토스 뭐 2, 3년도 안 된 것 같아요. 토스 활용을 한 지가. 전자금융회사. 2015년 토스를 통한 간편송금 그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신용등급 조회라든지 토스 인증서, 금융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히트를 했는데, 2021년 3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났네요. 요때 핀테크 첫 유니콘 기업에 오른 게 바로 토스래요. 그러니까 이 유니콘 기업은 자산이 1조가 넘어야지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유니콘 기업에 오른 데가 바로 저 토스라고 하네요. 자회사로는 토스 보험도 있고, 토스 준비 법인, 뭐 토스 페이먼트 등 약 40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 서비스로는 토스 코어, 토스 증권, 그 토스,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토스 뱅크라든지, 그리고
토스증권 이것도 가끔 들어가서 보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토스뱅크네요. 토스를 제일 활용하고 있는 게 쉽게 활용하고 있는 게 그리고 등록 확인 맞아. 그거를 또 제일 많이 그 특히 신용등급 확인 들어가서 가끔 저도 그걸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또 얼마 정도 한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좀 그 신용이 좋아져 가지고 갈아탈 수 있나 이런 걸 조회할 때 토스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다날 이거는 9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요것도 세계 최초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 게 다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여기 많이 나오네요. 세계 최초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 데가 다날.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 바코드 이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데가 다날이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고 이 다날이 삼성페이와 그 전략적 제휴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나오네요. 세계 최초고 국내 최초 휴대폰 결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게 이 다날이고 2019년도에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 특히 어플을 런칭을 했고 이 다날에서 근데 다날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죠. 맨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 토스나 네이버페이 이런 데만 사용을 하고 쓰고 있으니까 다날에서 요런 뭐 세계 최초 아니면 뭐 국내 최초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네요. 다날. 여기서 이제 대표 서비스가 다모음, 삼성페이, 통합 간편결제, 해외 통합 결제, 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유니온페이 이런 것도 우리가 듣고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 다날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H한국사이버결제 94년도에 설립, 오래된 회사들이 많네요. 가맹점 매출 증가를 돕는 NH 그 KV 맞춤 서비스 그리고 모든 호스팅사 연동돼 있고 다양한 간편 결제를 제공하고 특히 페이코 마케팅까지 국내 최다 EC 호스팅사 결제를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서비스가 NH KCP 결제 서비스, PG 서비스, 뭐 VAN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활용을 안 하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 같아요. 이런 데를 활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핑크라는 회사도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 핑크에서 하는 일은 고객의 소비 패턴 분석 그리고 이제 맞춤 금융 추천을 하는데 무제한 무료 송금 이게 핑크에서 하고 있네요. 무제한 무료 송금. 실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금융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이 핑크에서 하고 있고 신용평가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리고 본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신용평가 모델 개인 맞춤형 대출 추천 모델로 2019년 5월 이 핑크에서 이제 이 신용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2019년 5월에 금융위원회 혁신상을 여기서 받았네요. 이 핑크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이 핑크가 차별화돼 있나 봐요. 맞춤 이 대표 서비스가 카드로 예적금 그리고 이제 대출을 비교해주고 특히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상금 대출 그러니까 비상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 소액으로 바로바로 해주는 게 비상금 대출이죠. 이런 거를 이 핑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맨날 쓰던 것만 쓸 것 같아요. 조금 이런 거는 안 해봐서 조금 안 되고 맨날 뭐든지 쉽고 내가 했던 건 거부감 없는 거 그런 쪽으로. 근데 이런 쪽도 이런 뭐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이제 무제한 무료 송금 이거는 뭐 돈이 많아야지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와닿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핑크에서. 그 국내 핀테크 산업 주요 트렌드로는 이제 이 시장 환경을 보면 이 코로나19 이게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됐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핀테크 뭐 간편결제, 간편송금 이런 게 다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한 단계 그러니까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하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장 기반 마련한 그 발판이 됐다고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2021년 대한민국 핀테크 편람 55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서부터 2021년 이 핀테크 기업 수 연평균 22.8%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21년 대한민국 핀테크 편람 여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4년서부터 21년도까지 핀테크 기업 수가 연평균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 핀테크가 이 핀테크 생태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핀테크는 일단은 디지털 대중화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핀테크 기업의 성장하고 기업 가치를 변화시켰어요. 이 핀테크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가져왔고 핀테크가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준 게 이제 이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든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쓰고 있는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빅테크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전망도 뭐 밝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이제 편리함을 이미 맛보았으면은 그 불편한 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편리함에서 더 편리함 쪽으로 추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앞으로 또 연구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은 서비스하고 편리함이 그 핀테크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곁에 오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장시간 나와주셔서 강의 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